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셨습니까?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보내셨어요. 저 여의도 클래스 어벤져스급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장은 조금 더 수익을 챙기는 거에 일단 주력하자. 이상 신호가 있을 땐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국내 증시는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장중 1년 10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 코스피는 나흘 연속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81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외국인의 컴백 매수가 너무나 반갑죠. 5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와 편안한 저녁 시간, 밤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루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시간이죠. 자, 013-3366-8200번으로 오늘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제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여의도 클래스 4명의 대표님들 가운데 오늘 어벤져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재현 전문가, 민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우리 4명 대표님들 가운데 2명의 대표님들이 오늘 와주셨습니다. 왜냐? 다른 두 분 서운하시겠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의 좀 닮은 모습을 박재현 전문가와 이야기하고요. 요새 저희 유튜브 가면 보급형 이재용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돈을 있습니다, 불러올 요새. 것 같아요. 민 박사님은 SK 최태원 회장님이랑 좀 비슷한 인상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어제 또 마침 있었습니다. 다 돈을 불러오실 것 같습니다. 앵커님 그냥 한마디 하고 할까요? 넘어가 드릴까요? 아, 아, 누구 불안한데? 닮았다 이거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가죠.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하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는 살다 네. 제가 그 얘긴 들어봤어요. 아, 유동근? 오. 여기서 조금 살찌면 백일석? 어머. 근데 뭔 그렇게 너무 땀 회장님하고 나오네요. 저하고 비교하면 안 네. 되죠. 네, 저희 이제 실제로 시청자님께서 한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해본 거고요. 네. 자, 이제 주식시장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오르고 또 워낙에 시험 분석을 잘해주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오늘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의 평가 한마디씩 해주고 가시죠. 오늘 아침에 장을 보고 저도 이제 우리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냥 뭐 좋네요 하고서 좀 아침에 지켜볼까요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오후에 다시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나쁜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일단은 환율만 보고 가자라는 거였고 근데 오늘도 우리 원달러 환율도 보니까 1,200원 밑에서 놀고 있고 뭐 중간에는 1,189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다음 1,193, 4원까지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보고 덮었는데 사실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되어 있고 외국인이 들어올 때 딴짓거리 안 하고 딱 그 인덱스 펀드가 들어가는 스타일로 딱 들어오고 있고 우리 민경무 대표님이 예상을 했었던 또 뭐 삼성전자, 현대차부터 오늘 특히 또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또 올라와 주고 이런 걸 보면 쉬워도 뭐 너무 쉬운 시장이라서 사실 뭐 요즘은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와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그냥 좋죠, 시장이네요. 네, 좋고 뭐 나쁘고 특별히 없고. 민 박사님은 어떻게 한마디 주시겠어요? 제가 삼성전자 6만 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6만 원 돌파 여부에 따라 시장을 봐야 된다. 근데 6만 원 돌파할 때 외국인 매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좀 팔았는데 매수 금액을 보면 6만 원대를 외국인이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럼 6만 원을 돌파하면 그 기준으로 시장은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라 그랬는데 시장은 누가 봐도 상방이다. 현대차도 1차 목표가 13만 원을 들였는데 오늘 13만 원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가고 현대차 가고 그러면 이제 지수는 레벨업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조금 있다가 우리 박재현 대표가 왜 외국인이 사고 환율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해보면 외국인이 단발성 매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외국인의 매수 단발성이 아니라면 시장 지수는 지금보다 들어올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 돌파할 때 외국인들 매수가 중요하다 했는데 민 박사님 말씀대로 삼성전자의 이렇게 움직임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나오셨을 때 삼성전자를 그 추천주로 가지고 오셔서 네네. 사실 저희는 다 놀랐잖아요. 너무 놀란 게 대형주였고. 아니라 비난을 받았죠. 비난을 받았지. 쟤는 생각이 없구나. 야, 사람들 다른 거 하는데 막 삼성전자 들고 오고 뭐 현대차 대도 않는 종목. 그러니까 세간에 관심이 없었죠.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주도주는 BT였으니까. 근데 IT로 넘어가면서도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이나 뭐 5G에 관심을 줬지 반도체는 워낙 안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물 난다. 얘기하지 말래? 이건 나중에나 볼까? 그랬는데 이제 가는 거고. 현대차 얘는 뭐니? 진짜 안 가네? 그랬는데 난데없이 또 가고. 그래서 예상 밖의 종목들이 돼버려서 조금 어안이 벙벙하고 시기적으로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는 선구자가 됐지만 욕 좀 먹고 출발을 했다. 근데 지나고 났더니 영웅이 된 게 아니라 또 욕 먹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는 놀랐고 현대차도 오 이거 뭐야 했는데 예 아니 지금 이렇게 3, 4주 함께 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무슨요? 저는 그때 민 박사님한테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나 깊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셔서 이 정도면 사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야죠 라고 얘기하셔서 조금 기분 안 좋으셨죠. 여기서 사과의 아니 말씀을 제가 할 일이 드리겠습니다. 그겁니다. 이제 시청자가 됐건 누가 됐건 자포자기 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얘기하자. 누가 이기나 볼까? 그래서 저는 뭐 제 할 얘기 다 하니까. 예. 근데 저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조금 민구스러운데 우리 박재현 대표는 삼성전자 그 4만 원대부터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5만 원에 샀습니다. 아 확인하고 갔네. 그리고 현대차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부족한 사람? 그리고 백진수 대표나 박재현 대표 볼 때 젊은 친구들이 나보다 더 민첩하구나. 기업 분석하는 거나 내용하는 거나. 저는 삼성전자 대충 사세요 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났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저도 주식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배워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목이 되는데 사실상 저보다 더 출중한 전문가들이 여의도 클래스에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대표님은 정말 클래스가 다릅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대로 돌아올게요. 주식계 마이다스 손들이 한자리에 뭉쳤는데요. 참여 방법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또 같이 소통을 하고 또 궁금한 거 받아서 실시간으로 얘기 나누고 그러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013-3366-8100번으로 여의도 클래스 2명의 전문가에게 많은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메시지, 관전평 저희가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으로 도움을 드리고 선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라운드 1 준비했습니다. 매크로 클래스 사실 시황의 얘기가 크게 뭐 매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두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하시기에 오늘도 뭐 특별한 게 그렇게 있을까요? 근데 뭐는 또 듣고 가야 되겠죠. 라운드 1 함께 가시죠. FOMC가 불집힌 달러 약세. 자, 아까 민 박사님이 외국인에 대해서 단발성 매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 몰려온다. 오늘의 이 주제입니다. 미 FOMC의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 투자에 스토리가 있다고 아까 이렇게 소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FOMC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요거를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고 그냥 뭐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깊게 보다 보면 은근히 건져갈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건져보도록 하죠. 근데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시장 예상에서 뭐 벗어난 얘기도 없었고 지금부터 아까도 뭐 저하고 이제 민경우 대표님하고도 계속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바뀐 것도 없고 이럴 땐 뭐 하면 되냐면 체크만 하면 돼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시황이 있고 이 시황이랑 똑같은 시장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깨질까 아닐까 하고 하는 그 균열이 보이거든요. 그 균열이 생기면 이 균열이 만약에 정말로 쪼개지는지 아니면 정말 균열로 끝나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따라가시면 되는데 FOMC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별 이제 예상에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사실 뭐 그래도 우리 시황 그대로 가져가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FOMC 이번에 한 얘기를 보니까 불확실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서 모든 범위의 수단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뭐 안 좋다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고 그들도 알고 연준 위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완화적인 기조를 혹시나 뭐 거둘까라고 하는 그런 뭐 시장에 아주 적지만 그런 우려들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이제 FOMC를 좀 비둘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비둘기적이었다라는 건 좀 더 완화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던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추가를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떤 뭐 새로운 또 정책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익률 곡선 통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말은 안 나왔지만 굳이 딱 선을 긋고 거부하진 않았기 때문에 혹시 몰라라고 하는 기대감이 시장을 좀 더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월이 한 얘기가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면서 지금 통계들이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보면은 그럼 어차피 자기네들 완화책이 쭉 가져가면 달러는 사실 빠질 수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가 빠져야 된다. 달러가 빠져야 된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로는 좀 안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거랑 아주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거에 사실 집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냥 뭐 어차피 뭐 별일 있겠어 라고 하고 끝났는데 근데 사실 결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달러 가치에 역시 집중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FOMC 회의 결과는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달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연준이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 회복 모멘텀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달러 약세를 어쨌든 만들어낸 거에다가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리포트 뭐 글로벌 투자은행이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I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드만삭스 같은데 그런 데를 투자은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의견 보니까 이런 문제가 요즘 좀 있어요. 달러 유동성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달러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달러의 신뢰를 잃을 정도의 달러 약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는 기축통화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무역 거래를 할 때 달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전 세계 무역의 23%는 사실 달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와 일본이 거래를 할 때도 원화를 쓸까 엔화를 쓸까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달러를 갖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시 무역을 하기 위해 달러를 이만큼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갖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너무 휘청휘청거려. 그러면 갖고 있는 우리 같은 달러를 원래 우리 통화로 쓰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선 야 이거를 굳이 내가 이걸로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뢰가 좀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축통화라는 게 언제나 그 자리에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고 안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첫 번째고 물론 많이 공급도 돼야겠지만 안정적인 가치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좀 물량이 많이 튀어나오고 달러가 좀 쏟아져 나오니까 좀 철옹성 같은 어떤 달러의 그런 신뢰가 슬슬 좀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어땠나를 살펴보면 이랬습니다. 달러가 완전 독주를 할 때만 보더라도 세상이 되게 좋을 때는 미국이 먼저 치고 올라가요. 남들은 겨우 따라갑니다. 그 경기 상태를 보면. 근데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미국이 먼저 폭삭 삭는 게 아니라 신흥국 뭐 이런 데부터 먼저 유럽부터 먼저 망해요. 그래서 미국은 조금 따라가다가 또 다시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경기 서프라이 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서프라이 지수를 보면 최근에 조금씩 꺾이고 있어요. 조금씩. 그럼 이런 꺾이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이게 달러가 그러면 이런 신뢰가 좀 깨지는 게 아닌가. 어떤 코로나가 끝나고 막 올라가야 되는 이런 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코로나에 지금 잡혀 있고 달러 가치에 대한 그런 훼손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거고
이런 기대감이 바로 만들어낸 게 금 가격의 상승이에요. 금 가격 뭐 최근에 보시면 연초부터 따져도 만 1,500불에서 2,000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보면은 1,500불에서 2,000불이니까 30% 되죠. 그죠? 근데 사실 금 가격은 어디서 따지냐면 이거는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여기 레버리지가 한 17배, 20배 되거든요. 그러면 30%면 500에서 한 600% 돼요. 수익률로 따졌을 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금도 사실 뭐 안전자산성을 이거는 거의 잃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달러 가치가 아닌 뭔가 달러의 이런 신뢰가 훼손된 거에 대한 어떤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죠. 요즘 그래서 막 비트코인도 오르고 막 금도 오르고 막 이런 거거든요. 달러의 투기적인 순매수 포지션 하나 보여드릴게요. 달러를 원래는 사람들은 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투기적인 매수는 뭐냐면 여기서 뭔가를 먹어가려는 거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근데 달러의 순매수 포지션이 최근에 매도로 돌아섰어요. 보시면 저 노란색 선 같은 게 밑으로 내려왔죠. 마이너스 순매도라는 거거든요. 뭔가 세상의 투기적인 포지션은 달러의 하방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만들 때는 60% 정도가 유로화가 만들어내는데 유로화의 투기적인 순매수 포지션을 보면 반대입니다. 살짝 올라왔죠. 그죠? 투기적 순매수가 올라오면서 유로화 가치도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달러 약세라는 게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자 이제 결론까지 겨우 왔어요. 졸리시겠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는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가라든지 뭐 원달러 환율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호주 달러인데 호주 달러도 요새는 엄청 세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원화 가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좀 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쉽게 주식시장과 연관을 해서 보면요. 민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 돈을 막 찍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박재현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네. 어느 나라에 가서든 쓸 수 있는데 한국 돈은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발버둥을 치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발버둥을 쳐도 제일 중요한 건 달러입니다. 근데 달러가 10장을 있던 걸 20장을 찍으면 값어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금도 희소하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인정을 받는 거지 금이 어디서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2배로 한다면 금값이 반으로 떨어질 수 있죠. 지금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달러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1180원 정도 원화가 강세죠. 자, 그러면 미국도 죽겠고 한국도 죽겠는데 왜 원화가 강세냐? 달러는 그만큼 많이 찍어낸 거죠. 그리고 경기 성장률을 봤을 때도 한국이 낮고요. 그러면 외국인은 달러 가치 하락은 박재현 대표가 조금 전에 그래프를 보여줬듯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방으로. 자, 그럼 돈을 가만히 달러를 들고 있다가 보면 손해가 나겠는데 그럼 이걸 갖고 뭘 하지 생각한다 그러면 신흥국, 우리가 신흥국에 들어가죠. 그럼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펀더멘탈도 미국보다 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FOMC에서 통합 수합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 6개월 연장 9개국.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는데 얘기는 돈 뭐 쓰고 싶으면 6개월 더. 그러니까 미국은 돈 갖고 막 찍어서 막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너네들도 좀 살아볼래?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는 후유증이 있겠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뭐 외국인이 5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지만 네. 시장이 뭐 밀릴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좀 그렇다. 막 동학개미의 로빈후드까지 얘기하면 중요한 거는 유동성을 공급해서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바닥을 찍으면 기어 올라왔다. 한국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학습 효과로 봤을 때도 시장은 올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한국적인 특색은 여지까지 외국인은 항상 바닥을 먼저 선점했는데 얘네들이 아니라 동학개미가 먼저 선점을 했고 많이 올라온 걸 땡기고 있다의 차이점이지 결과적으로는 지수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한도가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조 원 규모. 9월 30일에 만기가 될 것을 6개월이나 연장을 해서 이것도 달러 약세의 또 하나의 또 재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의 신뢰가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약세 아니냐라는 부작용의 우려도 있지만 일단 신흥국이 우리 증시에는 좋다라는 거, 조금 더 증시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시황이 크게 별게 없으면 시황 체크만 하나씩 하고 가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체크할 만한 가장 중요한 것들 썰전 한마디 하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죠. 박재현 전문가님. 한마디 하기 전에 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네, 될까요? 그럼요. 이제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외국인이 그래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당신의 얘기가 맞다면 뭐 달러가 약해질 때 그럴 때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계속 더 들어올 수 있다면 지금이 그러고 그런 시기가 이미 와 있다면 언제까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죠. 예. 일단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을 좀 보시고 뉴스도 보셔야겠지만 뭐 기왕에 또 나왔을 때 힌트는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지금 미국의 부양책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화당에서는 1조 달러라고 나왔죠. 근데 그걸 이제 민주당하고 합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싫어한단 말이죠. 3조 달러로 왜냐하면 하원 통과시켜 놨으니까. 그러면 1조 달러냐 3조 달러냐 해서 중간에 어디서 만날 거거든요. 합의를 하다 보면. 근데 여기 데드라인이 8월 9일이에요. 8월 9일부터는 상원이 휴가를 갑니다. 그럼 이게 9월 10일에 재개되나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도 한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럼 그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는 게 일단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어그러지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공화당을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것도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돈을 1조냐 3조냐의 차이에서 3조 달러에 조금 더 가깝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걔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다음 주나 아니면 뭐 8월 9일에 아주 가까워지면은 합의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 돈을 마련하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마련하는 건 역시 채권 발행해서 마련하거든요. 근데 미국 채권은 인기가 많아요. 미국 채권을 살라 그러면 역시 뭐가 필요하겠죠?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달러가 필요하다면 근데 또 미국 채권 인기가 많아요. 그럼 누군가는 달러를 사러 나와야겠죠. 제가 유로화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요새 유로화가 강한 게 7,500억 유로 재원 마련하려고 유럽이 공동 명의로 해서 채권을 발행한다고. 미국도 똑같거든요. 그 채권이 밖에 나오게 되면 갑자기 채권형 펀드에서 미국 채권을 사려고 할 거예요. 그때 달러가 튈 수 있거든요.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그때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등을 돌릴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되니까 뭐 다음 주에도 제가 거의 뭐 나오는 일정은 있을 것 같아서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에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또 개개인별로 너튜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소통의 길이 있네요. 자, 오늘 시황 체크만 이렇게 하고 가고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라운드 2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시황의 점검도 매우 중요하게 하지만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게 또 주식시장의 묘미이겠지요. 지금의 핵심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트렌드 클래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삼성전자 DDR5 2021년 하반기 출하 시작이 전망됩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삼성전자 이번 주에 외국인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슈가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DDR5는 어떤 이슈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지난번에 제가 DDR5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갔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서 반복같이 들리시겠지만 뭐 안 들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하반기에 DDR5를 출시를 할 거고, 그럼 2022년부터 이제 교체가 일어나겠죠. DDR4에서 5로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이라는 게 이제 회사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제 뭐 전화로 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는데, 자기네들이 앞으로 가져갈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Q&A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고요. 대충 얘기를 보니까 이 DDR4보다 DDR5가 이제 뭐 서버나 PC 대상으로 복잡한 연산 환경에서 AI 성능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정성 역시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근데 출하가 2021년 하반기거든요. 그럼 네. 내년 하반기니까 사실 아직 멀었거든요. 근데 멀었는데 이제 2022년부터 23년까지면 이제 크로스가 되겠죠. 뭐 DDR4가 이제 팔리던 게 좀 줄어들면서 DDR5가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장점 같은 거 간단하게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SK하이닉스 홈페이지에서 이 DDR5에 대한 장점을 하나 긁어왔거든요.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DDR5는 DDR4보다는 처리 능력이 2배로 좋습니다. 메모리 뱅크가 16개였는데 32개로 된다고 하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게 저건데 잘 안 보이시죠? 자, 처리 속도도 좋습니다. DDR4가 3200MHz까지 나오는데 DDR5는 8400까지 나온다고 하고, 안정성이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아까 이제 삼성전자 컨콜에서 나왔는데, 이 메모리 다이 내부에다가 이 CC를 탑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 칩의 최초고, 이제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면 오류가 나잖아요. 그 오류를 이제 수정하기 위한 장치가 안에 들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저 그림인데, DDR4는 1.2V를 쓰고요. DDR5는 1.1V를 써요. 그럼 이제 0.1V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은근히 이게 8%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주로 우리가 뭐 DDR D램이죠. 이게 어디다 쓰이냐 보면 주로 서버 업체들 많이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뭐 서버용 D램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많이 사면은 뭐 D램 가격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서버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은 반도체를 상당히 대량으로 24시간 동안 돌린단 말이죠. 근데 또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기세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ESS라고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발전이 된 거거든요. 남는 전기를 좀 이따가 좀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서버 업체들이 아마도 이 DDR5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순식간에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래는 아까도 뭐 크로스오버가 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딱 나오게 되면 일단은 새로 하는 건 당연히 DDR5를 삽니다. 근데 DDR4를 5로 교체까지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DDR5로 교체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야겠지만 이게 하나라고 보는 거죠. 전기세를 아끼니까 DDR5는 당연히 비쌀 거거든요. 한 50% 정도 DDR3보다 4가 프리미엄 받고 탄생을 했다는 거를 기억을 해보면 DDR5도 비쌀 거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기세만 아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신규 수요 말고 기존에 있던 DDR4를 5로 교체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어차피 공급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웨이퍼라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요걸 이제 네모로 잘라서 쓴단 말이에요, 반도체를 만들 때. 근데 이게 DDR5가 4보다 조금 큽니다. 한 10에서 15% 정도 크기가 커요. 그러면 저렇게 동그란 판에 네모로 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판에서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 물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공급 물량이 떨어지면 사고자 하는 사람, 제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서버용 쪽에서는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근데 공급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고 DDR4를 만드는 곳에서 5로도 또 라인을 전환을 해야지 또 이제 이쪽 공장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프리미엄을 받는 가격대가 꽤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높이 나올 테니까 마진도 좋을 거고, 이게 부가가치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좋을 거고, 뭐 이 모듈 기판을 제조하는 데나 검사 장비나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사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내년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돼서 2023, 2024에 크로스오버 돼서 이제 어느 정도로 이 경쟁 시장에는 파장이 있을 것이냐, 이게 DDR5가 어느 정도로 승부수가 될 것이냐,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전망이
있던데 뭐 DDR5가 어느 정도로 승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민 박사님? 우리가 4G가 나왔을 때 5G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될까?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5G 4G, 5G를 비교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컴퓨터는 급진전하지는 않지만 신형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커요. 중요한 건 성능이 2배 이상입니다. 용량도 4배 이상 늘고요. 그럼 저 같아도 당장 컴퓨터 DDR1부터 썼지만 DDR1, 2, 3 나올 때마다 쉽게 얘기해서 바꾸게 됩니다. 컴퓨터를 쓰는 입장에서 보드까지 바꾸게 되고요. 컴퓨터 자체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성능에 대한 갈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DDR5로 바뀐다는 거는 4G 지금 뭐죠?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 이거 실수를 했네. 여기서 넘어갈게요.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5G를 얘기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숫자가 똑같으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반도체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가 2배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귀추가 주목되는 거는 이제 DDR5가 아니라 HBM이라고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기로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DDR7까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DDR5 정도면 지금 반도체 D램 가격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5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차세대 메모리를 또 도전을 할 텐데 지금 선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기업하고도 격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성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바꾸든 산업이 바뀌든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못 쫓아오고 그 수익 구조는 몇 년간 지속돼서 보통 뭐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2021년이면 내년입니다. 그럼 이제 설비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소부장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DDR5가 삼성전자의 순익 구조에서 큰 효과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 삼성전자에서 큰 수익을 갖고 오고 이 신제품에 대한 요구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그 동학개미들의 최근의 매매 현황을 보니까 조금 차익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지금 목표가를 좀 높여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요? 네. 주식은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네. 비싸다고 생각하면 팔아야죠. 싸다고 생각하면 하고 전문가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도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힘들게 주식 사셨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사람은 조롱거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전문가도 삼성전자를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요즘에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뭐 지금 DDR5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하고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제일 우선시 되는 건 수급이고요. 저는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밸류를 낮게 보는 거다. 외국에 가면 더 비쌀 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얼마 전에 5만 원대 얘기해 드린 게 있죠. 외국인이 달러 약세라면 한국 주식을 사면 뭘 살까요? 돈을 사요? 아니잖아요. 주식을 사게 되면 삼성전자를 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원하는 건 환차익도 있고 기업의 실적도 있는데 지금 수급이 붙은 상황에서 굳이 판다는 건 그건 현명한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바닥권에서 잘 버텼다면 그 대미는 장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해도 66,000원은 봐야 됩니다. 지수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을 방향성을 한번 틀어버리면 삼성전자 미친 짓 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시지 말고 조금만 더 참으면 여러분들 생활이 조금 편해집니다. 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그 전문가님들도 이렇게 의견을 내비치고 그것에 따른 이제 결정 여러분들인데 분명히 이 조언에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오늘 라운드 2 삼성전자의 계속 새롭게 변하는 상황들 컨퍼런스 콜에서 DDR5 내년 하반기 출시되는 거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까 얘기를 해봤습니다. 라운드 2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도체다.
반도체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넷이서 나와서도 항상 우리 프로그램 한 지 얼마나 됐죠? 한 달이요. 한 달 됐나요? 나와서 제가 했던 뭐 주제들이나 우리 또 같이 했던 주제들을 보면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어서 어쩌면은 아니 뭐 좀 화끈한 것 좀 해주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근데 우리나라는 화끈하게 반도체의 나라고요. 그걸 화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사실 아까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클래스 재밌어요. 오늘도 내용들이 너무나 유익하고 알차다고 알려주시네요. 이거 어디 가서 듣습니까, 여러분? 민 박사님, 오늘 라운드 2에 썰전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삼성전자는 1등이다. 이 정도 얘기할게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평가절하지 글로벌 기업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애먹고 있죠. 고생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은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에서 1등하기에는 동네에서 1등하는 것보다 몇 배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을 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사고 안 사고가 아니라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한국의 바로미터다. 삼성전자 가면 지수 가는 거고 삼성전자 내리면 시장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버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에서 전문가들의 불꽃 튀는 썰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종목들 이어가야 되겠죠? 라운드 2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수익을 쟁취하러 가는 종목 코너인데 왜 전문가님들이 더 고심을 하냐면 시황도 생각해야 되지, 섹터도 생각해야 되지, 결론적으로는 수익도 줘야 되지. 또 이게 하이라이트가 또 수익이잖아요. 종목. 그래서 종목이 뭔데 점검을 하고 또 새로운 종목도 듣겠습니다. 박재현 전문가님, 저희 지난 시간에 또 시청자들과 또 소통을 했잖아요. 네. 엑시콘 저희가 AS를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네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것도 같아요. 근데 어쩜 타이밍이 이래요? 오늘 이게 왜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뭐 DDR5 얘기를 좀 전에 한참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 종목이 좀 작아요. 이 시총이 한 1,126억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변동성에서 약간 불안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좀 전에 아까 말했던 우리 DDR5가 이제 나온대더라 하는 거에서 모듈 기판 제조하는 게 이제 심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긴 또 우리 백진수 대표의 종목인데 거긴 또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그럼 거기는 또 같지. 그럼 검사 장비 제조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니테스트, 뭐 엑시콘 이런 데인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좀 남았죠. 아직은 좀 테마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실적 베이스가 얼마큼 쌓일 거다. 그러니까 영업이 기여도가 얼마나 될 건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사실 계속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때는 목표가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지금처럼 그냥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신다면 사실 여러 번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엑시콘 수익률 조금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민 박사님은 저희 삼성전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현대차를 한번 보고 갈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굴뚝주로 볼 수 있죠. 이건 뭐 IT도 아닌데 IT가 갈 때 굴뚝주가 잘 안 가는데 현대차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1차 목표가 13만 원 지금 찍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반기까지는 15만 원 이상은 찍어줄 거고 내년에 상반기에 전기차가 나온다면 20만 원을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연 기관은 굴뚝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전기차로 본다면 IT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죠. 5G, 4G 얘기하고 DD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현대차에 있어서 더 혁신된 겁니다.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간다는 건 여기서 성공적으로 성공한다면 주가는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5G보다 더 출중하게 높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3만 원이 높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전에 가격 왔네요. 코로나 전에. 근데 이제 재평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면 뭐 편안하게 수익 날 것 같습니다. 굴뚝주라고 표현해 주셨고 참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우리가 현대차를 제시하고 나서 굉장히 가파른 현대차의 상승됩니다. 15만 원까지도 조금 더 하반기에 보고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현대차 오늘 알아봤고요. 엑시콘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럼 새 종목 보기 새로운 종목들 보겠습니다. 박재현 전문가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오늘 주제도 반도체였고 제가 또 반도체는 워낙 좋아하고 해서 SK 하이닉스 가지고 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현 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왜 못 오르지? 라는 오늘 생각을 조금 하게 올랐죠.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인가요? 뭐 시작이라기보다는 사실 SK 하이닉스도 이제 아까 우리 민 대표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수급 들어온다 했잖아요. 외국인 수급은 전부 인덱스 펀드로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면 삼성전자 뭐 하는 데인지 알죠. SK 하이닉스 뭐 하는 데인지 압니다. 그리고 시총 2위인지도 다 알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샀으면 좀 있으면 하이닉스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SK 하이닉스에는 안 들어오는 걸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차거든요. 그냥 시간 차이일 뿐이니까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도 사실 삼성전자를 계속 밀고 있는 입장에서 하이닉스는 왜? 라고 얘기를 누가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올라올 거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라고 저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여서 설명해 드릴 수 있죠. 뭐 설명을 드리자면 뭐 디램 재고가 이제 또 빠지면은 뭐 좀 좋아지는 거고 디램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안 좋은 거고 지금 예상치 나오는 게 4분기 디램 재고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2분기 말보다. 그러면 어차피 재고가 빠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됐든 뭐 생산을 많이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기업으로 옮기는 그런 결과를 갖게 해요. 그럼 내년에 어차피 그리고 또 이 뭐 DDR5도 있고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가 서버를 교체하는 주기가 또 돌아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반도체 기업한테는 내년은 굉장히 큰 기회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삼성전자 너무 좋다. 근데 하이닉스는 왜 안 좋을까? 뭐가 안 좋습니까? 안 좋기는. 그냥 좋아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개인들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물론 개인들이 뭐 손바뀜이 좀 빠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뭐 동학 개미 운동 봤잖아요. 그죠? 손바뀜이요. 아, 요즘은 잘 버텨요. 우리 개인분들도 큰 자금 들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잘 버티시기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이 있으면 안 되고요.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G 관련된 쪽으로도 뭐 당연히 반도체의 세상이 올 거고 DDR5에 올 거고 서버용 디램 좋아하시죠? 서버용 디램 내년에 교체 주기 온다고 하죠. 무조건 좋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목표가요? 한 12만 원 볼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손절은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8만 원 떨어지면 기분 나쁘니까 다시 사도록 하죠. 그때 가서. 한국은 반도체다. 기가 막힌 거 좀 주시면 안 되냐 하는데 한국은 반도체가 기가 막힌 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SK 하이닉스 박재현 전문가의 새로운 종목이었고요. 왜 이번 연도에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승리를 한 감사하게도 이 동학개미의 힘이 컸다라고 하는데 나도 승리한 개미가 되고 싶어요. 라시는 분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어떤 걸로 수익을 같이 내보러 갈까요? 민 박사님. 저 수익 잘 못 내는데 자꾸 내자 그러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어제 출연해서 YG 플러스 얘기했는데 오늘 뭐 단기 급등해서 좀 다행이고요. 오늘도 또 개별주 얘기하겠습니다. 뭐 제가 대형주 계속 얘기하면 채널 돌아가니까 그래도 수익이 조금이나 날 수 있게
지금 정부 정책주는 주가가 잘 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인정을 할 겁니다. 특히나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린 뉴딜 정책에서 이제 실제 수혜가 어디에 있고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은 작겠지만 지금 정부 정책에서 제일 정치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뭘까요? 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답니다. 이거는 신도시를 만드는 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호불호는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지금 여소야대가 아니거든요. 반대로 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헌까지 해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관련주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유라테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주산업이 올랐고요. 종목들이 왜 오르나 지켜봤더니 대전에 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건설하게 되니까 레미콘을 쓸 거야. 그래서 모엔주가 또 급등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 실제 수혜주보다는 이렇게 윤곽을 드러내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뭐 지금 풍력 관련해가지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두상을 치고 조정을 보이고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대형주들도 이렇게 흐름을 보이는데 개별 소형주들은 뭐 얼마 전에 세종시 얘기할 때 상한가 쉽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중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일단은 테마주는 부실하고 회사가 나빠 이런 종목은 저는 좀 뺍니다. 그래서 어떤 게 수혜가 될까 하고 찾아봤는데 계룡건설이 있습니다.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이 기업의 이제 영업 구조를 봐야 되는데 보통 가치 투자, 자산 가치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은 2천억밖에 안 되는데 해마다 벌어들이는 돈이 1,300억이 넘습니다. 그럼 9만 가게 1,000만 원짜리 차렸는데 돈은 600만 원 이상 번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고수익인데 퍼로 봤을 때는 3 정도 나옵니다. 동종업종에서 대림산업이 있는데 1조 매출에 1,300억 정도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을 6천억 정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럼 계룡산업의 3배 정도 평가인데 계룡산업이 대전에 있다 그래서 왜 수혜주지? 일단 대전에서 땅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 세종청사를 여기 계룡건설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주택까지 대전에서는 1등 기업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급 순위가 18위 정도 되고요. 유보율이 1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건설주지만 야, 얘네는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출 구조가 1조라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시총을 1조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은 사양산업이거든요. 그래도 너무 극히 저평가돼 있고 실제로 세종시로 옮긴다면 건설을 해봤고 도급 순위가 높은 이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룡건설을 얘기를 드렸으니까 급등 후에 한 3일 정도 조정 나왔는데 거래량도 줄고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행정수도 관련 이런 종목들은 주의 깊게 꾸준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이요. 자, 가격이 이제 목표가는 33,000원 정도 잡았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잡았습니다. 대형주라 그러면 잡을 텐데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계룡건설, SK하이닉스 가자. 자,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전문가님, 9시에 또 공개 방송 준비하시잖아요. 그러게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자, 오늘 뭐 반도체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요즘 이상하게 컨셉이 계속 반도체를 얘기하는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밤에도 반도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얘기 나누다 가도록 하시죠. 스트라이트로 9시에 공개 방송하고 9시에 공개 방송 듣고 12시 재방송 듣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여의도 클래스 치시고 박재현 전문가 사진을 클릭하면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 오늘 베스트 관전평은 화면으로 바로 나갈게요. 여의도 클래스 여기까지고요. 박재현 전문가와 민 박사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